자, 잘 쉬셨나요? 쉬는 시간에 잘 휴식을 취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졸리면 약간 조셔도 돼요. 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려서 공부하면 되니까. 근데 본인이 어디에 조셨는지는, 어느 시기에 조셨는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졸리는 이유는 딱 둘이죠. 너무 잘 알아서 졸리거나, 아니면 젊어서 잠이 오거나. 둘 중 하나인 거죠. 자, 99페이지 한번 보세요. 99. 보셨나요? 99페이지에. 99페이지 보시면 날개, 제가 날개라고 말씀드리는 건 우리 책이 좀 넓죠? 그 옆에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팁이라고 돼 있나요? 부동산 수요의 탄력성 부분에 1번 탄력적일수록 힘이 세다, 2번 필요할수록 비탄력적이다, 뭐 이렇게 나온 내용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죠. 자, 합니다. 탄력적일수록, 자, 절 보셔야 돼요. 탄력적인 건 많이 변하는 건가요? 그래서 머릿속에 뭘 하나를 기억해 두셔야 되냐면, 탄력적일수록 힘이 세다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힘이 뻗쳐나니까 주어진 변화가 있으면 많이 반응하겠죠. 전에 어떤 설명을 드리냐면 이런 거죠. 옆에 사람을, 잘 보세요, 저를. 옆에 사람을 이렇게 툭 쳤어요. 이게 주어진 변화죠. 진짜 치시면 안 돼요. 싸움 나요. 그래서 옆에 사람을 이렇게 툭 쳤더니 옆에 사람이 주먹 쥐고 2대를 치죠. 그럼 반응이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죠. 그럼 옆에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약해요? 약하니까 주먹 쥐고 2대 쳐요? 약한데? 힘이 세니까 반응이 클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옆에 사람이 이렇게 툭 쳤더니 옆에 사람이 보고 씩 웃어요. 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힘이 센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죠. 그래서 꼭 기억하실 건 탄력성을 한 글자로 고치면 힘이고 힘을 3글자로 고치면 탄력성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탄력적일수록 힘이 세다. 그럼 비탄력적일수록 힘이 약한 건가요?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절 보시고, 고소득층은 돈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힘이 세요, 약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으면 힘이 센 거죠. 그래서 고소득층의 수요는 탄력적입니다. 고소득층은 고가인 재화를 살까요, 저가인 재화? 고가인 재화. 그래서 고가인 재화일수록 탄력적인 거예요, 수요가. 다시, 고소득층은 신규주택을 사요, 중고주택을 사요? 신규주택. 그래서 신규주택의 수요일수록 탄력적인 거죠. 그럼 이번에는 저소득층은 돈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힘이 세요, 약해요? 힘이 약해요. 저소득층은 고가인 재화, 저가인 재화? 저가. 신규주택, 중고주택? 중고주택. 맞나요? 그 내용이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저가일수록, 저가인 재화일수록, 그리고 우리 보신 내용에서 중고주택의 수요일수록, 저소득층의 수요일수록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같이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됐어요? 그게 첫 번째 1번이었고, 두 번째 2번. 필요할수록 비탄력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를 보실까요? 기름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휘발유를 넣으려고 봤더니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야 차가 달릴 거 아니에요. 기름을 넣으려고 봤더니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름을 안 넣어버리나요? 주유를 해야죠. 왜 해야 되죠?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그래서 필요할수록 가격이 올라가도 그 수요량을 얼마 못 줄이죠. 그럼 만약에 꼭 필요해요. 정말 꼭 필요해. 걔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럼 가격이 올라가도 수요량을 하나도 못 줄이죠. 그래서 필요할수록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은 많이 변한다, 적게 변한다? 적게 변하는 거죠.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이 된다. 그럼 필요하지 않을수록 가격이 올라가면 안 써버리면 그만이네요. 그럼 수요량이 많이 감소하겠죠.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대답을 해보시는 거예요. 투자성 부동산과, 이건 윤리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성 부동산과 투기성 부동산 중에 뭐가 더 필요하죠? 윤리적인 게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투자. 그래서 투자성 부동산이 더 필요하죠. 네. 그래서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고, 투기성 부동산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높은 가격으로 사봤자 별로 이익을 못 누리니까 수요량이 많이 줄 거잖아요. 탄력적, 비탄력적? 투기적 부동산은 필요한 정도가 덜하니까
얘는 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죠. 되셨죠? 따라해 보세요. 필요할수록 가격이 올라가도 수요량을 얼마 못 줄인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얼마 못 변하는 거잖아요.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줬다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를 판단할 때 뭐가 더 필요한지를 판단해 보면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다. 그 다음 3번. 대체할 것이 많아질수록 탄력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어디 읽고 있는지 보이시죠? 어디 읽고 있어요? 네, 팁을 읽고 있어요. 99페이지에. 그래서 대체할 것이 많아질수록 탄력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를 보세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해당 재화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럼 해당 재화 가격 올라가면 뛰쳐나가죠. 어디로? 대체재로. 그러니까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많이 감소하죠. 많이 변화할 수 있잖아요. 대체할 것이 많을수록. 그래서 대체할 것이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비탄력적? 탄력적이 됩니다. 그래서 절 보세요. 사적 임대주택 시장이 있었는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해 줬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 양을 줄일 수 없죠. 네. 그래서 유량 공급량은 단기에는 늘릴 수도 없지만 줄일 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개념 자체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사적 임대주택 시장이 있었는데 공공임대주택이 건설 공급된 수량만큼 사적 시장의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체할 집이 많아졌나요? 많아졌죠? 그럼 대체할 것이 많아졌으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커지죠? 힘이 세졌어요, 수요자가? 그럼 수요자에게 공급자가 뭔가를 떠넘기기가 어렵죠? 자기가 부담할 건 자기가 부담해야지. 그래서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걸 전가시킨다고 얘기했었고 공급자는 공급 비용이 증가하면 그 공급 비용을 누구에게 떠넘기고 싶어 한다? 수요자에게. 그래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전가되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셔야 되는 거죠. 꼭 기억을 해보셔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대체할 것이 많아질수록 탄력적이다. 탄력적. 그 다음 이제 4번. 주어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응을 하려고 봤더니 공급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반응하는 데 있어서 규제와 제약과 제재가 많이 따라요. 그럼 규제, 제약, 제재가 많은 만큼 많이 반응할 수 있을까요? 적게 반응할까요? 적게 반응하겠죠. 그러니까 탄력적이다, 비탄력적? 비탄력적이다. 얼마 못 변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하나 더. 용도 전환이 용이에요. 그럼 전환시키는 게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용이할수록 많이 변화할 수 있는 거죠?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이 되겠죠. 그럼 용도 전환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탄력적이 된다, 비탄력적? 비탄력적이 된다. 하나 더. 단기간에는, 짧은 기간에는 많이 변할 수 있을까요? 적게 변할까요? 적게 변하죠. 얼마 못 변하죠.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변하겠네요. 그래서 측정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많이 변한다? 많이 변하는 게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인 거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장기가 단기보다 좀 더 탄력적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1번부터 9번까지를 다 설명을 드렸는데 5번 부분이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5번에 지금 99페이지 그 인재 팁 바로 옆으로 왼쪽으로 보시면 네모 박스 있죠, 여러분? 그 5번 부분을 잠깐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5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동산은 다 다르다 개별성을 띠기 때문에 대체할 것을 찾기가 일반적인 재화보다 어렵죠. 그래서 부동산 수요는 기본적으로 비탄력적이에요. 그런데 얘를 세분화하면 세분화할수록, 그 세분화한다는 건 뭐냐면 저를 보세요, 여러분.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 부동산을 주거용 부동산으로 세분화할 수 있겠죠. 주거용 부동산, 비주거용 부동산 뭐 이런 식으로 세분화 시킨다는 거예요. 잘게 썬다는 얘기죠. 그럼 주거용 부동산이라는 동질성을 띨까요? 이제 그럼 주거용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로 세분화시키면 아파트들은 서로 간의 대체성이 높아지죠. 그럼 대체할 것이 더 많아졌죠? 그래서 세분화하면 세분화할수록 동질성이 높아지니까 대체 가능성이 높아져서 탄력적이 된다, 비탄력적? 탄력적이 된다는 표현이죠. 얘를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괄호 1번에 탄력적일수록 힘이 세다 다 설명을 드렸는데 4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4번. 99페이지 제일 끝.
부동산 공급이 원활하게 제공되면 남에게 빌린 돈도 내가 지고 움직일 수 있는 돈이죠. 그럼 내가 운용할 수 있는 돈이 커지니까 힘이 세져요, 약해져요? 힘이 세지죠. 탄력적이 된다, 비탄력적? 탄력적이 된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됐죠? 그 다음 100페이지. 100페이지. 동그라미 5번에 가격정책의 별표가 3개 쳐져 있나요? 네. 그 다음 동그라미 6번에 공급비용의 정가의 별표가 또 3개죠? 공급비용 정가의 내용도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정책의 내용을 설명드려보면 사실은 개념은 이겁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 총수입의 계산은 수입은 누가 누리죠, 여러분? 시장에서? 수요자가 누리나요? 공급자가 팔아서 누리나요? 공급자가 팔아서 판매를 통해서 수입을 누리잖아요. 그럼 파는 가격에 곱하기 팔리는 수량을 곱하면 되겠죠? 그런데 거래가 됐다는 얘기는 균형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고 수요자 입장에 산 양이 공급자 입장에선 판 양이겠죠. 공급량. 그래서 우리는 가격에 곱하기 수량을 하면 총수입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 가격이 100원이었어요. 팔린 양이 100개였네요. 간단하게만 한번 보죠. 얘 총수입이 10,000원인가요, 여러분? 100원으로 100개를 팔았으니까 총수입은 10,000원이겠죠. 그럼 공급자는 항상 머릿속에 뭘 증가시키는 게 목표예요? 총수입의 증가를 꾀하는 게 목표가 됩니다. 근데 총수입은 하나에 의해서만 결정되나요? 두 가지? 두 가지죠. 가수죠. 가 곱하기 수예요. 그러면 공급자는 단순히 뭘 올리는 걸 이제 생각할까요? 가격을 올리는 걸 생각하겠죠. 그래서 가격을 올려봤어요. 그래서 얘를 200원을 올려봤습니다. 그러면 뭐가 그대로면 수요량이 만약에 하나도 감소되지 않고 만약에 100개라면 공급자의 총수입은 20,000원으로 비례해서 증가하나요? 왜 비례 증가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가격을 2배로 올렸더니 총수입이 2배로 증가했다? 맞죠? 왜 이렇게 비례해서 증가했죠? 얘가 그대로니까. 그럼 지금 이 재화는 주어진 가격 변화에 대해서 가격은 200% 상승했는데 가격 100% 상승했죠? 가격 100% 상승했는데 얘가 수요량의 변화가 없죠? 단위 탄력적이에요?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또 대답을 못 하잖아요. 하나도 안 변했죠? 하나도 안 변하는 건 뭐예요? 완전히 비탄력적인 거죠. 완전히 비탄력적. 잠깐만. 이게 헷갈려요.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 적게 변하는 게 비탄력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변하면 완전히 비탄력적인 거죠. 여기서 단위 탄력적이 왜 튀어나와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총수입은 비례해서 증가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수요량이 빵개가 될 수도 있을까요? 극단적으로? 총수입을 200원을 올렸더니 다 튀어나갔어요. 그럼 이 재화를 대체하는 재화가 세고 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니까 어쭈 너한테 안 사 그러면서 다 뛰쳐나간 거죠. 그래서 수요량이 하나도 감소하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하게 감소했어요? 이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기 쉽냐면 100개 감소했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고요. 그게 아니라 얘가 10,000개가 팔렸어도 10만 개가 팔렸어도 빵개가 된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감소해서 빵이 된 거잖아요. 그럼 얘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인 경우예요? 완전 비탄력적? 완전 탄력적인 경우죠. 대체할 게 세고 셌다는 거. 그럼 총수입은 얼마가 돼요? 빵원이 되죠. 그래서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인 재화에서는 여기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그 말은 가격을 올려도 수요량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니까. 총수입은 비례해서 증가하지만 완전 탄력적인 재화라면 대체할 것이 세고 센 거죠. 가격을 올리면 다 뛰쳐나가서 팔리는 양이 빵개가 되죠. 총수입은 빵이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되셨습니다. 그럼 이때는 가격 인상 정책을 펼치면 될까요? 얘는 망하는 거죠.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시험장 들어가서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 비탄력적인 경우, 각각 단위 탄력적인 경우에 가격을 올렸을 때 총수입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출제자가 물어보고 싶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비탄력적일 때, 탄력적일 때 가격 정책을 가격을 올려야 될지 내려야 될지 뭘 깨하기 위해? 총수비의 증가를 깨하기 위해서 가격 인상 정책을 펼칠지 인하 정책을 펼칠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물어보는 게 지금 박스의 내용인 거죠. 박스의 내용.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절 보세요. 힘이 센 사람한테 뭔가를 뜯어내려면 그 사람한테 아양 떨어야 돼요? 윽박 질러야 돼요? 힘센 애한테 윽박 지르면 지거 더 뺏겨요. 됐죠? 아양 떨어야 돼요. 그럼 힘이 약한 사람한테 뭔가를 뜯어오는 방법은 걔한테 달라고 윽박 지르면 되죠. 맞아요? 그럼 공급자가 윽박 지르는 건 가격 인상을 하는 거예요? 수요자에게 가격 인하를 해주는 거예요? 가격 인상이죠. 인상 쓰고 윽박 지르잖아요. 맞죠? 그럼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제 판단을 해보면 수요 볼까요? 그 박스 보세요.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가 힘이 센 거죠? 이걸 판단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수요가 힘이 셀 때 공급자의 가격 정책은 아양 떤다, 윽박 지른다? 아양 떤다. 아양은 가격 인하? 맞죠? 저가 전략? 예, 저가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총수비의 증가를 깨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수요가 비탄력적이랍니다. 그럼 수요가 비탄력적이라고 딱 주면 힘이 세다 약하다? 수요자가 힘이 약하니까 얘한테는 윽박 지른다? 그래서 가격 인상, 가격 인하? 가격 인상, 고가, 저가, 고가 전략을 채택하면 총수입은 증가한다. 맞죠? 그럼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힘이 하나도 없네요. 그럼 이렇게 힘이 하나도 없는 애한테 돈 달라고 얘기하면 얘는 10원당 한 대죠. 달라는 대로 주겠죠. 네. 그래서 총수입은 비례해서 증가한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힘 약한 애한테, 힘이 어마어마하게 약한 애한테 총수입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가격 인상 정책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완전 탄력적인 재화의 경우에는 저를 보세요. 힘이 어마어마하게 센 거죠. 그럼 얘한테 윽박 지르면 다 뺏기죠. 오히려 직걸. 총수입 빵 되죠. 가격 인상 정책을 펼쳐야 된다가 아니라 시험 문제에서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가격 인상을 하면 총수입이 빵이 된다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지 가격 인상 정책을 펼쳐야 된다가 아니에요. 네 번째 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 다섯 번째 단위 탄력적은 여기 보실까요? 단위 탄력적은 가격을 올리면 수요량이 꼭 그만큼 감소하는 건가요? 주어진 변화와 반응된 변화가 똑같은 게 단위 탄력적이잖아요. 그럼 가격을 올렸더니 올린 만큼 수요량이 감소하죠? 그럼 올라간 길이와 내려간 길이가 똑같으니까 똔똔 쌤쌤 또이또이 총수입 불변이죠? 네. 그럼 가격을 내려요. 그럼 꼭 그만큼 수요량이 증가하죠? 그럼 얘 또 총수입 불변.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똑같은 재화라면 단위 탄력적인 재화라면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꼭 그만큼 수요량이 반대로 감소하거나 증가하니까 총수입은 불변이어서 단위 탄력적인 재화의 경우에는 공급자 입장의 가격 정책은 총수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없다 없어서 유효한 정책이 될 수 없는 거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되셔야 됩니다. 그 얘기고. 그 다음 동그라미 6번에 공급 비용의 정가가 있어요. 공급자는 공급 비용이 증가되면 그 공급 비용을 자기 혼자 부담하고 싶어 하나요? 떠넘기고 싶어 하나요? 떠넘기고 싶어 해요. 떠넘기고 싶어 해요. 그럼 떠넘겨지는 정도는 수요자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면 많이 떠넘겨버리고 수요자가 힘이 세면 얼마 못 떠넘기고 수요자가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면 하나도 못 떠넘기고 수요자가 어마어마하게 힘이 약하면 다 떠넘기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떠넘겨지는 정도 공급 비용의 정가는 결국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 상대적 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걔를 판단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급 비용을 올릴 때 공급자는 별도의 명세서를 준비하나요? 가격을 쓱 올리나요? 가격을 쓱 올려서 공급 비용을 정가시키죠. 정가.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기업,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 절반씩 부담한다 그러면 X입니다. 그 다음 니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일수록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힘이 약할수록. 그래서 디귿 공급 비용이 증가되면 수요자에게 정가는 가격이 올라간 만큼 정가되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 얘기인 거예요. 자, 이쪽. 공급자 입장에 공급 비용이 얘가 50원만큼 증가가 상승이 됐답니다. 50원. 상승이 됐어요. 그럼 원래 공급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돼요? 공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공급자가 부담해야 되죠. 근데 원래 시장의 가격이 얼마였냐면 이게 균형 가격이 얘가 처음 출발 가격이 얼마였냐면 얘가 200원이었대요. 200원이었답니다. 그럼 가격을 200원 받았다는 얘기는 공급 비용이 200원이었다는 얘기죠. 비용과 가격이 같아진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공급자가 정상이윤을 누렸는데 공급 비용이 증가되면 똑같은 가격을 받으면 이제 정상이윤 못 누리죠. 떠넘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변화 후에 가격을 봤더니 얘 공급 비용 상승 후에 얘가 변화가 됐을 거 아니에요. 변화된 균형 가격을 판단해 봤더니 얘 균형 가격이 얘가 200원이랍니다. 200원이래요. 네. 그럼 가격의 상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가격을 상승시키지 못했어요. 가격이 상승된 만큼 수요자에게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도 못 넘겼네요. 이 공급 비용 누가 전액 부담했죠? 공급자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부담했죠. 그 이유는 수요자가 힘이 세서 약해서?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도 전가가 안 됐으니까 수요가 완전 탄력적인 경우이거나 공급자가 힘이 어마어마하게 약한 경우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거나 지금 그 얘기가 됩니다. 됐어요? 그럼 다시 이쪽 그대로 보세요. 얘 변화 후의 가격이 얼마가 됐냐면 얘가 220원이래요. 그럼 가격 상승이 얼마 나타났죠, 여러분? 자, 가격 상승을 옆으로 빼보면 상승된 가격이 가격 상승된 만큼 공급 비용이 전가되는 거죠, 지금.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그럼 얼마가 전가된 거예요? 20원이죠. 전체 얼마 중에? 50원 중에 20원이 전가됐어요. 그럼 전가된 만큼 수요자가 부담한 거죠. 그럼 수요자가 얼마 부담했고? 수요자가 20원 부담했고 공급자는 얼마 부담했네요, 지금? 30원 부담했죠. 그럼 수요와 공급 중에 누가 더 힘이 약해요? 잠깐만 보세요. 누가 더 많이 부담했어요? 공급자가. 공급자가 왜 더 많이 부담했죠? 공급자가 힘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는 수요와 공급 중에 뭐가 더 비탄력적이다? 공급이 비탄력적인 거죠. 되세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그대로 얼마가 됐냐면 250원이 됐답니다. 공급 비용이 50원 증가했더니 가격을 200원에서 250원으로 50원만큼 다 떠넘겼대요. 수요자에게. 그럼 수요자가 완전 탄력적? 비탄력적인 경우죠. 그러니까 수요자가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걸 출제자는 이렇게 주기 싫으니까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다 이렇게 주겠죠. 네. 수직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칠판 이대로. 이게 조세의 정가에서 똑같이 나오죠. 잘 보세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산세가 상승 부과되면 재산세가 상승 부과된 만큼 공급 비용이 증가된 거죠. 네. 그럼 누구에게 떠넘기고 싶죠? 수요자 임차인에게 떠넘기고 싶죠? 무엇의 상승으로? 임대료의 상승으로. 그래서 임대료를 올려버리잖아요. 그때 임대료가 올라간 만큼 떠넘겨지는 거죠. 그럼 절반씩 무조건 부담한다 그러면 X네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나오겠죠. 그럼 수요가 더 비탄력적이면 누가 더 많이 부담? 수요가 더 비탄력적이라는 게 수요가 힘이 약하다라는 거니까. 그럼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 공급이 더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더 많이 부담. 둘이 힘이 똑같으면 절반 부담.
절반씩 부담. 이렇게 따라 나오는 거예요. 되시나요? 다시 있죠? 양도인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공급 비용이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자기 혼자 부담하고 싶을까요? 수요자인 양수인에게 떠넘기고 싶을까요? 떠넘기고 싶죠. 뭘 올려서? 양도가액을 높여서 떠넘기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중과를 때려봤자 가격 올려버리면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 있다라면 공급자의 부담은 없고 수요자만 계속 부담을 지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양도소득세 부담의 정도, 전가되는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 내용이 따라 나온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그러면 비급 부분을 다시 보시면 공급 비용이 증가되면 전가된 만큼은 가격이 상승해요. 수요자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그럼 수요자는 사는데 비용이 증가한 건가요?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럼 수요하는데 비용이 커지면 수요를 늘릴까요? 줄일까요? 수요를 줄이겠죠. 그럼 공급자는 다 못 떠넘겼다면 어찌됐건 전에보다 공급 비용이 커졌잖아요. 그럼 공급하는데 비용이 커지면 공급을 줄이겠죠. 그럼 수요도 줄고 공급도 줄면 거래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감소.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재산세가 중과되면 거래량이 전에보다 증가한다 그러면 걔는 X예요. 이 내용 때문에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참고에 적혀 있죠, 여러분. 있나요? 2번, 3번, 4번 내용까지 다 받고 5번에 101페이지. 탄력성을 곡선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내용 있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했을 때 량이 하나도 변화하지 못하면 점이 위에 바로 찍힐 테니까 수직선이 될 것이고 가격이 올라갔을 때 공급량이 조금씩 증가가 되면 조금만 증가되면 연결해 보면 기울기가 크고 잠깐만 저를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가격인가요, 여러분? 가격은 상하로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원래 점에서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량의 증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완전 비탄력적이죠? 연결하면 직선이 되나요? 지금 우리는 탄력성의 정도를 따질 때 수요의 탄력성이나 공급의 탄력성을 보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수요량이 많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수요량이 많이 변한다는 거잖아요. 량은 좌우로 움직여요? 상하로 움직여요? 좌우죠. 공급의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가격 변화에 대해서 공급량의 변화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좌우로 많이 변하면 퍼지겠죠. 네? 기울기가. 수요라면 이렇게 될 것이고 공급이라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많이 변한다 그러면 이렇게 퍼지겠죠. 네? 공급이라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절 보세요. 점 하나 찍어보세요. 점 하나.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 찝어보세요. 얘가 원래 점이에요. 이 점과 나중에 나오는 점을 연결하면 선이 나오죠. 그 기울어진 정도 판단입니다. 여기 있었어요. 가격이 올라갔어요. 올리세요. 올렸죠, 위로. 공급량이 하나도 증가가 안 돼요. 그럼 이 점이죠. 연결해 보세요. 수직선이죠. 그럼 얘는 가격이 올라가도 공급량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네요. 완전 비탄력적. 이게 수직선인 거죠. 됐죠? 그럼 이번에는 올렸어요. 가격 올렸어요. 그랬더니 공급량이 조금만 증가했대요. 그럼 조금만 우측으로 가죠. 두 번째 점이. 그럼 원래 점과 연결하면 기울기가 크죠? 네. 그럼 이번에 가격이 있어요. 원래 공급량과. 얘 가격 올라갔어요. 공급량이 많이 증가했대요. 그럼 원래 점과 연결시키면 이렇게 되죠.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크면 클수록 좌우로 퍼지잖아요. 두 번째 점이. 그러니까 기울기는 완만해지죠. 그럼 만약 가격이 올라갔을 때 공급량이 칠판의 끝 계속 증가한다면 저쪽이 찍히겠죠. 그럼 연결하면 수평선이 되겠죠. 그래서 수평선은 완전 탄력적. 수평선이 왜 탄력적이냐면 잘 보세요. 수평선은 쭉 증가하는 거죠. 무한히.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인 경우가 되겠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101페이지에 괄호 5번 부분에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가격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그 박스 밑에 있는 거. 주어진 가격 변화에 대해서 1번. 공급량이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 완전 비탄력적. 수직선이죠? 공급량이 적게 변하면, 뭐보다 적게 변하면? 주어진 가격 변화보다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이죠? 네. 두 번째 점이 원래 있었던 점과 좌우의 변화가 별로 없으니까 연결하면 기울기는 크죠? 3번. 공급량이 많이 변하면 우측으로 더 많이 이동했을 거니까 네. 좌우 변화가 크니까 얘는 더 많이 들어 눕죠. 경사 완만해지는 거예요. 기울기 작아진다. 그 다음 4번. 공급량이 무한대로 증가하면 수평선 되네요. 그래서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절 보세요. 수평선이 나오면 완전 양의 변화니까 수평선이 나오면 완전 탄력적. 수직선이면 좌우 변화 없죠? 완전 비탄력적.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공급 뭐 이런 내용들은 다 본 거고 넘겨보세요. 이제 쭉쭉쭉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다시 균형의 이동도 다 봤고 어딜 보시냐면 113페이지 보실까요? 113. 113에 제일 밑에 5번 있어요. 제일 밑에 5번. 균형점의 이동과 탄력성 있죠. 균형점의 이동과 탄력성. 이 부분의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쪽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탄력성 부분을 공부하신 다음에 누군가 옆에 툭 치면서 탄력성이 뭐야 그러면 변화하는 정도. 네. 그럼 저를 보고 대답해 보세요. 가격이 올라갔더니 수요량이 많이 감소했대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격이 올라갔더니 제가 이걸 그려볼게요. 가격이 올라갔더니 수요량이 많이 감소했답니다. 많이 감소했대요. 그럼 얘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자, 탄력적. 비탄력적이 이렇게 손을 들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손을 드시냐면 감소하는 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지. 마이너스는 B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감소, 증가 둘 다 변화죠. 이게 변화잖아요. 변화. 그럼 포인트는 많이 변화한 거죠. 그러니까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죠. 주어진 변화보다 많이 변화했잖아. 이걸 헷갈려서 이 부분 개념을 못 잡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한 가지 설명드려 볼 텐데 볼까요?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수요 증가 시 이게 대표적인 문제예요. 이것만 풀 수 있으면 돼요. 수요가 증가가 됐대요. 수요 증가 시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이렇게 문제를 줍니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이게 당연히 균형 가격이겠죠. 말하지 않아도 아셔야 돼요. 가격은 더 많이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더 적게 증가한대요. 이렇게 문제를 줬어요. 얘는 원래 자 여기 보실까요? 얘가 없었죠. 원래 얘 없었죠. 아까 균형점에 이동할 때 그럼 균형점에 이동해서는 수요 증가하면 초과 수요죠. 왼수 할 필요도 없죠. 이건 수요 증가 초과 수요 가격 상승 맞죠? 거래량 증가 맞죠? 근데 뜬금없이 반대편에 있는 수요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공급이 있죠. 공급이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를 두어서 더 많이 변하는지 적게 변하는지 얘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얘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판단할 때 방법은 뭐냐면 무조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원래 개념은 이겁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초과 수요죠. 가격은 상승해요, 하락해요? 가격 상승이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공급량 증가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탄력성이 나오겠죠. 얘 지금 수요 증가, 얘 수요량이 증가한 건데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동일한 가격에서 수요량이 증가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뭐가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가서 공급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눈으로 보면서 판단해 보세요. 수요량 증가했어요. 공급량이 많이 증가했어요. 따라서 많이 증가했어요. 같이. 그럼 초과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지금 뭔 얘기를 한 거냐면 수요가 증가했어요. 공급이 증가하는데 공급이 따라서 많이 증가했대요. 그럼 초과가 많이 줄었죠? 그럼 가격 상승은 많이 이루어져요? 적게 이루어져요? 적게 이루어지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수요가 증가했어요. 가격이 올라갔죠? 근데 공급량 증가가 작아요. 그러면 초과 수요가 많이 유지가 되죠? 그럼 가격 상승이 더 많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수요량은 원래 균형거래량이 100인데 수요량이 10개가 증가했대요. 수요량이. 사겠다는 사람이 10이 늘었어요. 근데 공급량의 증가가 없어요. 만약에. 그럼 거래량은 증가해요? 증가하지 않아요? 지금 뭔 얘기를 한 거냐면 시장에서 100개가 거래되고 있었는데 사겠다는 양은 10개가 늘었대요. 근데 공급하겠다는 양은 그대로 100개예요. 그럼 거래는 100이 이루어지죠. 110이 아니라. 그럼 거래량은 불변이겠죠. 가격만 폭등하겠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부분의 가격 변화에 대해서 공급량이 변하는 정도, 즉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가격은 더 많이 변화할 수도 있고 적게 변화할 수도 있고, 거래량도 많이 변할 수도 있고 적게 변할 수도 있다. 심지어 거래량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가격이 변하지 않을 때도 있겠네요. 가격이 변하지 않는 경우를 설명드려 볼게요. 수요량 10개 증가했어요. 바로 공급량이 10개 증가했어요. 뭔 얘기냐면 수요량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꼭 그만큼 공급량이 바로 증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얘는 가격 변화에 대해서 지가 올라갈 만큼 증가를 시켜준 거잖아요. 완전 탄력적인 거죠. 그래서 수요량이 증가했을 때 공급이 바로 따라서 그만큼 증가될 수 있다면,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라면 초과가 바로 사라지죠. 가격은 불변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수요량도 늘고 공급량도 늘었으니까 거래량은 증가하겠네요. 많이 증가하겠죠. 근데 이걸 언제 시험장 들어가서 이렇게 풀 거예요? 못 풀어요, 이렇게. 그래서 푸시는 방법이 있겠죠, 당연히. 푸시는 방법은 잘 보세요. 아까 죽어라고 이걸 연습시켜드린 이유가 있죠. 얘는 가격인가요? 상하로 움직이는 건 가격입니다, 여러분. 좌우로 움직이는 게 뭐였죠? 양이에요, 양. 거래량이죠, 지금. 맞죠? 그러면 잠깐만 이쪽 하나 더 보는 거죠. 수요가 수평선이랍니다. 수요 완전 탄력적이죠. 그럼 공급이 원래 공급 곡선이 있었어요. 얘가 증가했대요. 이렇게 움직이죠? 그럼 원래 균형점이에요. 얘가 다시 변화된 균형점이겠죠? 그럼 상하 변화가 생겨요? 생기지 않아요? 상하 변화 없죠? 가격은 불변이죠. 뭘 기억하시라는 얘기냐면 수평선이 나오는 순간 수평선은 상하 변화가 없는 거죠? 얘는 죽어라고 반대편 게 다른 게 변화도 이 위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변화는 불변이죠. 량은 좌우로 많이 퍼지죠? 거래량은 많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직선이라면 이번엔 얘가 공급이에요.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면 공급이 뭐죠? 완전? 또 대답은 못하네. 가격이 올라갔을 때 양이 하나도 못 변한 거죠. 완전 비탄력적이잖아. 그때 수요가 원래 수요 곡선이었습니다. 여기 균형점이었겠죠? 수요가 감소됐대요. 많이.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너무 이상하게 그려졌는데? 그러면 여기에 찍히죠? 네. 증가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찍히죠? 그럼 좌우 변화가 생겨요? 생기지 않아요?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균형거래량 불변이죠. 가격의 변화는 크죠? 상하 등락폭은 크잖아요.
되셨나요? 이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제가 얘기했던 이 부분을 다 지우고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얘를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만 알면 된다는 얘기죠. 이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시험장에서. 자, 하는 방법. 여기 그대로 보세요. 수요 증가시 이렇게 나오면 뭐부터 판단하냐면 얘부터 판단하지 마세요. 얘를 판단하면 나중에 아예 바뀌어질 수 있어서 판단하지 말고 뭐부터 그려놓고 출발하냐면 비탄력적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B에 이렇게 그으세요. B를 내리세요, 그냥. B는 내려가요, 올라가요? B가 좌우로 퍼져요, 아래로 내려가요? 내려가죠. 이렇게 내렸죠. 이걸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출발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딱 그려놓은 순간 이제 수요 증가죠. 초과 수요 가격 상승이에요. 맞았어요, 여기.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죠. 맞죠? 그러면 얘는 상하 변화는 커요? 상하 변화 크죠? 그러니까 가격은 많이 변하는 거 맞죠? 맞잖아요. 그럼 좌우 변화는 커요, 작아요? 없는 게 아니라 걔는 수직선일 때고 얘는 그냥 비탄력적이잖아. 그러니까 양의 변화를 그냥 따지는 거죠. 사실은 얘는 두 줄 이렇게 되겠지, 사실은. 예? 그럼 거래량의 변화는 많이 이루어진다, 적게? 적게 맞잖아요. 됐죠? 그럼 이번에는 얘가 탄력적이래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줬어요. 그럼 이때는 탄력적이라고 주는 순간 얘를 이렇게 그리세요. 뭐냐면 지금 이렇게 한 거죠. 탄력적이라고 준 순간 얘를 이렇게 내리라고요. 옆으로. 네? 그래 놓고 풀면 얘는 가격은 상승이죠. 아까 수요 증가 가격 상승이잖아요. 근데 상하폭이 커요, 작아요? 얘는 작죠. 그러니까 적게 변하겠죠. 이거 적게로 바뀐다고. 또는 덜로 바뀌게. 덜. 적게라고 나옵니다, 시험은 보통. 그러면 거래량은 많이 변하나요? 좌우 변화 크죠? 더 많이로 바뀌겠지. 지금 그 얘기예요. 그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 다시 하나 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얘를 보자마자 뭘 그려요, 이제? 수직선을 그려요. 그럼 가격은 많이 변하죠? 양은 불변이 되겠죠, 얘가. 판단되셨죠? 그럼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라고도 주겠죠? 그럼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라면 뭘 그려요? 그렇죠. 수평선을 그려주시면 되죠. 그럼 가격의 변화는 있어요, 없어요? 상하 변화 없죠? 가격이 불변으로 바뀌죠, 얘가. 거래량은 많이 변하죠?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끝난다는 얘기. 그럼 탄력성을 집어넣어서 문제 나왔을 때 얼마든지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었냐면 엽기적으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게 기출이에요. 30회 기출일 거예요. 30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수요 증가 시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라면 이렇게 준 거예요. 수요 증가 시 원래는 반대편이 탄력성을 줘야 되잖아요. 아까 보면 수요 증가했다, 수요가 감소했다 그러면 공급이 탄력적, 비탄력적 주는데 수요를 주고 수요 탄력성을 줬다고요. 네. 그럼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선이죠. 그러니까 수요 증가하면 우리가 공부한 대로 변화가 없다며. 그래서 가격은 불변이라고 다 대답을 했겠죠. 지금 공부한 내용에 의하면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선 그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수평선이면 상하 변화가 없죠. 그래서 가격은 불변이라고 다 대답을 했다고요. 근데 얘는 가격 불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했죠. 그럼 증가하면 위로 뜨죠. 이 곡선 자체가 위로 뜬 거라니까, 수요가. 그러니까 가격은 올라가겠죠. 개념이 다른 거라고. 얘 한 번 나오고 다시는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탄력적일 때는 탄 위로 쭉 좌우로 뻗고 비탄력적이면 비는 내리는 거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한 줄 수직선인 거고 완전 탄력적이면 한 줄 수평선. 그럼 이 문제는 가뿐하게 푸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개념은 이해되셨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114페이지에 중요 기출문제로 있는 거죠. 네, 꼭 한번 풀어보세요. 이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지금 풀어드린 거예요, 지금. 그 다음 114페이지 4번에 부동산 경기 변동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의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탄력성에서는 설명드릴 내용 다 설명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연습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멘토링 동영상으로 다 문제도 풀어드렸죠. 꼭 한번 다시 보세요. 부동산 경기 변동의 내용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잡아보죠. 절 보세요. 이제 봅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의 내용을 쭉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만. 칠판만 그냥 집중해서 보세요. 경기 변동의 내용을 한 15분 내로 한번 끝내볼게요. 여기 보시는 거예요. 부동산 경기 변동이 있답니다. 일반 경기는 변하면서 움직이나요, 여러분? 항상 좋기만 하나요? 변하나요? 변하죠. 경기가 계속 좋기만 하다 그러면 누구나 다 수익을 누리겠죠. 그렇지 않죠. 그럼 부동산 경기도 변동돼요. 그런데 이때 부동산 경기는 사실상 건축 경기라는 얘기를 하죠. 무슨 경기다? 건축 경기. 그럼 결론적으로 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부동산 경기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고, 건축이 얼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그 지역의 부동산 경기는 나쁜 거네요. 그럼 우리는 어떤 지역을 딱 갔을 때 타워 크레인이 많이 보이면, 타워 크레인, 그래서 아파트 같은 고층 건물을 지을 때 타워 크레인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그게 많이 보이면 그때는 그 지역은 경기가 좋은 거고, 부동산 경기가. 그렇지 않으면 경기가 나쁜 거다, 이렇게 판단해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부동산은 짓다 보면 지을 수 있는 땅이 무한대로 있나요? 한정돼 있나요? 한정돼 있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도 한정돼 있죠, 거의. 그러니까 공급이 되면 일회용품이어서 한 번 쓰고 마는 게 아니니까 시장이 계속 저량으로 존재하겠죠. 기존 주택으로. 그럼 이제 그 지역에서는 더 이상 주택을 안 짓겠네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주택이 계속해서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면 그 다음에는 가격이 올라가서 그 지역 내에 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불황이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건축 경기. 근데 건축물에는 세 가지가 있죠. 주상공. 이 세 가지 중에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게 뭐죠, 여러분? 주택이죠. 그래서 주택 건축 경기만을 협의의 부동산 경기, 상공까지 포함시키면 광의, 좀 더 넓은 의미의 부동산 경기. 여기에 택지 분양 실적까지 포함시키면, 토지까지 포함시키면 최광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택 건축 경기가 일반적인 부동산 경기라는 걸 알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뉴스를 보면, TV 뉴스에서 부동산 경기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때 아파트 건축 경기를 가지고 얘기하죠, 보통. 상업용 건물이 많이 지어지니까 건축 경기가 좋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부동산 경기를 얘기할 때.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측정하는 지표가 있겠죠? 변동의 측정 지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결되는 내용 잘 보세요. 당연히 무슨 경기니까? 건축 경기니까. 건축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건축량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맞죠? 건축량이. 그 다음 건축이 많이 이루어지면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네요. 거래량을 보면 부동산 경기를 알 수 있죠.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 가격 변동되나요? 변동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부동산 경기 변동의 3대 중요 측정 지표죠. 이 내용에 제일 중요한 건 건축량. 그래서 이 건축량을 세 가지로 쪼개요. 실제 건축을 할 때 완공하고 착공하고 허가받나요? 허가받고 착공에 들어가서 완공하죠. 그래서 얘가 허가량, 착공량 다 교재에 있어요. 착공량. 그리고 완공량이 있겠죠. 그럼 허가량이 많으면, 건축 허가량이 많으면 지금 경기가 좋은 건가요? 건축 경기가? 지금 오늘 2021년 3월 24일에 봤더니 건축 허가량이 많아요. 건축 허가량이. 그럼 지금 짓는 건가요?
아니죠. 나중에 지을 거죠. 그럼 나중에 건축 경기가 좋아지는 거잖아. 그럼 나중에 좋아질 걸 지금 미리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럼 부동산 경기보다 얘는 앞서서 알아볼 수 있는 지표죠. 얘는 선행하는 지표겠죠. 지금 착공이 많이 되고 있으면 지금 짓는 순간 좋은 거잖아요. 그럼 얘는 부동산 경기와 동행하죠. 완공량이 많으면 이미 다 지어놓은 거죠. 그럼 전에 좋았다는 걸 경기가 지난 후에 알아볼 수 있는 지표죠. 그래서 얘는 선행하는 지표고 얘는 동행하는 지표고 동행지표 그리고 얘는 후행하는 지표인가요? 그래서 기억할 때 암기를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여기 잘 보세요. 실제로 허가받고 착공에 들어가서 완공하죠? 그럼 앞에서 가고 같이 가고 뒤에서 따라가죠? 그렇게 내려주면 얘를 헷갈리지 않겠죠. 섞어놓으면 헷갈려요. 그 다음 거의 대부분의 지표는 다 선행지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행지표 딱 두 가지만 외웁니다. 건축 착공되는 그 순간 경기가 좋은 거고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거래가 늘어나면 경기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건축량과 거래량이 건축 착공량과 거래량이 대표적인 동행지표예요. 동행하는 지표. 되셨죠? 그럼 우리는 부동산 거래량이 많은지 적은지는 취득세, 등록세, 등록면허세, 등기등록 실적 보면 알죠? 이 내용이 따라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네요? 그런데 잘 보세요.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인가요? 건축 경기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거래량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짐작하는 거냐면 거래량이 늘었어? 많이 지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는 좋잖아 이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은 기존에 있던 주택이 거래가 됐을 수도 있나요? 그렇다고 해서 건축 경기가 좋다라고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은 측정 지표로 사용했을 때 기존 부동산 등이 거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약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표는 뭐다? 건축량이겠죠. 그 다음 하나 더. 일반적으로는 어떤 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그 지역의 부동산 경기는 좋은 건가요? 아니, 그냥 경험으로 대답해 보세요. 우리 어떤 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면, 새로운 아파트를 지으면 기존에 있던 아파트 가격보다 높아요, 낮아요? 그랬더니 또 이제 분양가 규제에 의하면 낮잖아요. 그래서 로또잖아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제약이 없다면 당연히 생산비가 올라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높은 질적 수준의 주택을 원할 거니까 가격은 올라가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신도시 개발이 아니라 어떤 재개발을 하면 재건축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걔가 질이 높아졌잖아요. 어떤 아파트 단지가 하나가. 그럼 그 옆에 있던 아직 재건축 안 한 애들이 나도 재건축하면 저렇게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럼 싼 값에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가격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주구장창 새로운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건 진정한 의미의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 내용. 그러면 어떤 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반드시 부동산 경기가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OX? X죠. 투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올라갔을 수도 있잖아. 생산비가 올라가서 일시적으로 올라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건축이 많이 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럼 얘는 수요가 증가해서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니까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럼 많이 짓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요 증가에 따라서 일반적인 수요 증가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부동산 경기가 좋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측정 지표로 쓰긴 쓰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 건축량.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몇 개 국면으로 쪼개죠, 여러분? 4개 국면으로 쪼개죠? 그래서 지금 116페이지 보시면 116페이지 있나요? 네모 2번의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고 있죠? 이건 일반 경기 변동의 내용은 읽어보실 필요 없어요. 참고하시라고 적어놓은 거고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는지 보실까요? 경기가 가장 밑바닥이에요, 여러분.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저점이라고 하죠. 저점. 여기서 헷갈리는 것들만 안 헷갈리게 잡아볼게요. 저점. 그럼 경기는 서서히 회복돼요? 급격하게 회복돼요? 서서히. 산을 올라갈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랬죠? 올라갈 때는.
그래서 회복이 서서히 이루어져요. 그래서 가장 높은 지점이 있습니다. 얘를 뭐라고 하죠? 정점. 지금 제가 그려서 따라갈 때 그냥 쫙 끝내버리세요. 정점이요. 그럼 정점에서 떨어질 때는 굴러 떨어지면 빨리 내려갈 수도 있다. 그래서 얘는 급격히 후퇴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다시 저점이 돼요. 그럼 다시 밑바닥을 때리고 회복되겠죠? 그래서 저점부터 다음 저점까지. 이게 이상하네요. 예. 수평선이 마음에 안 들지만 수평선이라고 보고, 그래서 얘가 하나의 주기죠. 저점에서 다음 저점, 정점에서 다음 정점. 주기라고 합니다. 얘가 1주기예요. 그러면 부동산은 짓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일반적인 재화의 경우에는 재화 가격이 떨어지면 바로 공급량을 줄여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가격의 하락폭이 적겠죠. 그런데 부동산은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짓다가 말 수 없잖아요. 그럼 공급량이 더 많이 이루어짐에 따라 가격의 하락폭이 더 크겠네요. 가격 상승폭도 그렇고. 그 다음 이 주기도 좀 더 길어요. 기억하시는 방법, 부동산 공급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 비탄력적이어서 반응이 빠르다, 느리다. 느리니까 주기가 반복되는 게 좀 더 긴 거예요. 그래서 약 2배 정도 길대요. 2배가 나오진 않습니다. 길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정점부터 저점 이 높낮이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진폭이라고 해요. 진폭. 그럼 진폭도 더 클까요?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대로? 크겠죠. 네.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좀 더 길고 진폭도 좀 더 크다. 인데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함정을 파냐면 분명히 진폭이 큰 걸 외웠어요. 저점은 더 높고 정점이 더 낮다 이렇게 문제를 내요. 그러면 얘는 진폭이 더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은 더 깊고 정점은 더 높겠네요. 그게 진폭이 크다가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얘를 몇 국면으로 쪼갰죠? 4국면? 대답해 보세요. 경기가 후퇴, 저점을 때리고 서서히 회복되는 걸 얘 말 그대로 무슨 시장? 회복시장. 시장장 붙인 거예요. 그 다음 회복되다 못해 위로 치닫는 시장을 상향시장. 올라가고 있으니까. 정점을 때리고 이제 떨어지는 걸 후퇴. 후퇴하다 못해 밑바닥으로 처박히는 건 상향 반대 하향. 그래서 몇 국면? 4국면을 쪼갭니다. 여길 그대로 보세요. 그러면 지금 얘를 정점을 기준으로 나눠보면 얘는 확장되고 있나요? 확장기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경기 국면을 둘로 쪼개면. 얘는 떨어지고 있나요? 그래서 얘를 수축기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좌우가, 지금 이 내용은 좌우가 대칭인가요? 비대칭인가요? 비대칭으로 그리려고 무진장 노력했죠, 지금. 저희 노력을 가상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우측으로 경사가 졌어요? 좌측으로? 우측으로 더 경사가 졌죠? 우경사 비대칭 구조예요. 그 이유는 후퇴는 서서히 진행? 여길 후퇴라고 얘기하는데 막 대답을 하죠. 회복은 서서히 진행되는데 반하여 후퇴는 급격히 진행된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 산을 올라갈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내려갈 때는 굴러 떨어지면 된다. 뭐 좀 아프긴 하겠죠. 이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경사 비대칭 구조예요. 그 다음 칠판 그대로 이제 각각의 시장이 있으면 실제 우리의 경험상 부동산 거래를 해보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똑같은 힘의 정도를 가지고 거래를 하나요? 누군가 주도권을 진 사람이 있나요? 주도권을 지는 사람이 있죠. 그럼 급하지 않은 사람이 주도권을 지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칠판을 그대로 보세요. 제가 이 부분에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회복시장에서 가격이 상승인지 하락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초과가 수요인지 공급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도인이 힘이 센지 매수인이 힘이 센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얘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해볼게요. 회복시장과 상향시장은 매도인이 힘이 세다. 매수인이 힘이 세다. 바로 손을 잘 못 들겠어요. 솔직하게. 다시. 회복시장과 상향시장은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걸 생각하면 안 되죠.
얘 둘 가격이 상승해요, 하락해요? 상승하고 있잖아요. 얘는 바로 알 수 있죠. 가격 상승은 뭐에 의해서 나타나죠? 초과 수요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시장들이잖아요. 그럼 초과 수요자들끼리 사기 위해 경쟁하면 누가 힘이 셀까요? 매도인, 공급자가 힘이 세겠죠. 그래서 매도인 중시 경향을 띠겠죠. 그럼 칠판, 얘는 매도인 중시가 최초 나타났나요? 지금 사국면으로 따졌을 때 얘는 하향시장 저점 찍고 다시 오는 거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얘는 매도인 중시가 최초 나타났겠죠? 그럼 얘는 매도인 중시 경향이 강화됐겠죠?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고요. 됐죠? 그럼 이제 후퇴시장과 하향시장은 칠판 그대로 가격이 상승해요, 하락해요? 가격 하락하는 거 누구나 알 수 있죠.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초과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에요. 팔기 위해 서로 경쟁하면 누가 힘이 세요? 매수인이 힘이 세죠. 안 헷갈리고 문제를 푸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럼 후퇴시장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후퇴시장에서는 매도인 중시 경향에서 매수인 중시 경향으로 넘어가는 시장이다. 맞네요. 매수인 중시 경향이 강화되는 시장이다. 하향시장은. 맞죠? 그렇게 문제를 한 단계를 더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됐다고 하십시오. 그 다음 여기서 하나 더 나오는 게 이거였죠. 주거라고 문제를 내는 게 새로운 거래를 해요. 그럼 기존에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걸 상한가로 삼을 것이냐, 하한가로 삼을 것이냐, 이걸 문제로 주거라고 내죠.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요령은 회복과 상향 가격이 올라가고 있나요, 여러분?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지금?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기존에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기존 거래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들의 하한가인가요? 상한가인가요? 하한가. 하한선으로 작용하겠죠. 판단되시죠? 그럼 후퇴시장과 하향시장은 가격이 하락하고 있죠? 그럼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기존 가격이 제일 높다? 상한가로 작용한다. 얘를 안 헷갈리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뭐만 알면 돼요? 가격이 상승인지 하락인지만 각 국면별로 판단할 수 있으면 이 문제 푼다는 얘기죠. 되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일반 경기 변동에는 없대요. 근데 얘가 부동산 시장에만 있대요. 얘가 안정시장이랍니다. 간단하게 얘는 불황에 강한 국면의 시장이래요. 적정 규모의 주택. 네? 걔가 대표 주자죠. 그러면 이 적정 규모의 주택은 꼭 필요하죠? 하향시장에서도 가격의 하락폭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황에 강한 국면의 부동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적정 규모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 불황이 강한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하향시장에서는, 하향 국면에서는 유리할까요? 다른 부동산들은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데 얘는 유지가 되겠죠. 안정시장에 해당하는 부동산이라면. 그런데 상향시장에서는 다른 부동산의 가격 상승률은 크죠. 그런데 안정시장은 말 그대로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실제 필요한 사람들만 있다는 얘기죠. 투기 수요가 없고 실수요자에 의해서 지탱되는 시장이니까 얘는 가격 상승폭이 더 작겠네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상향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다. 네. 그럼 안정시장은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 하향시장에 다 존재할 수 있나요? 다 존재할 수 있죠. 불황이 강한 부동산은. 그러니까 주기와 별도로 이루어지는 국면이지만 이게 주기의 영향을 받나요?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얘는 유지 또는 하락, 약간 하락하고 이렇게 변할 거 아니에요. 이런 개념까지 잡으시면 돼요. 그럼 안정시장에서 만약에 3억의 거래가 됐다면 안정적이니까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지 않죠? 그럼 새로운 거래를 할 때는 얘를 기준가로 삼으면 되겠네요. 네. 그럼 비교 방식에 의해서 감정 평가할 때는 비교 방식은 이거죠. 대상 부동산 가격 평가 의뢰했더니
옆에 있는 사례 부동산을 찾아서 얘가 3억이니까 너도 3억이잖아요? 그럼 이 사례 부동산의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질 가격이면 채택하면 안 되겠죠? 안정적인 가격이라면 채택하면 좋겠네요? 맞죠? 그래서 비교 방식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할 때는 안정시장 국면에서 찾아내는 게 좀 더 좋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겠죠. 되셨죠? 그럼 얘는 주기적 변동이에요? 비주기적 변동이에요? 잠깐만. 지금 얘는 주기적 변동이에요? 비주기적 변동이에요? 주기적 변동이죠? 네? 그럼 이 부분의 시험 문제를 회복, 후퇴, 상향, 하향의 단계를 겪는다? 이렇게 함정을 팔 수도 있다고요.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되죠. 저점 때리고 뭐예요? 회복. 위로 올라가요? 상향. 정점 때리고 떨어져요? 뭐? 후퇴. 후퇴되다 못해 밑바닥으로 처박혀요? 하향. 그 다음 안정시장이 나오나요? 대답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안정시장은 주기에 안 포함되죠. 주기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존재하는 특수한 국면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찌됐건 주기적 변동이에요. 순환적 변동인 거죠. 그럼 비주기적 변동이 있답니다. 비주기적 변동. 그게 장기적 변동과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인 거죠. 그래서 117페이지, 117. 괄호 2번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에 1번 계절적 변동이 있습니다. 계절적 변동이란 1년을 단위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변화 있죠. 그래서 대학가 하숙초는 방학 때가 되면 학생들이 고향으로 내려가니까 비죠. 경기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집니다. 이런 게 계절적 변동이에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중장기적 변동이 있대요. 어떤 한 지역이 재개발되면 약 50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그 지역에 건축 경기가 다시 살아난대요. 이런 게 중장기적 변동이에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추세를 띈다 그래서 얘를 추세적 변동이라고도 해요. 추세적 변동.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무작위적 변동 있죠? 무작위적 변동엔 별표. 2개를 치세요. 하나가 돼 있는데 2개로 바꾸세요. 하셨나요? 이번 주 로또 복권이 몇 번이 당첨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예측할 수 없어요. 왜 예측할 수 없죠? 자기적으로 뽑으니까 무작위적으로 뽑으니까? 무작위적으로 뽑으니까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의한 부동산 경기 변동을 무작위적 변동이라고 합니다. 얘를 딱 이렇게 잡아두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지진, 홍수, 전쟁, 정책 변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정책 변화에다 별도로 동그라미. 파란색으로 돼 있는데 거기다 동그라미. 요번에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정책이 2사 부동산 대책인가요? 2월 4일에 발표한. 그러면 2사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부동산 경기가 변동됐다면 얘는 계절적 변동이다. 이걸 보면서 2월은 계절이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정책이니까 무작위적 변동. 그리하여 부동산 경기 변동은 주기적 변동에 비주기적 변동이 한데 어우러져서 복잡, 다양, 단순 명령? 복잡,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기 변동. 또 하나, 얘는 규칙적일까요? 불규칙적으로 나타날까요? 규칙적이라면 사람들이 이때 좀 저점 때리고 다시 회복되겠구나. 이걸 안다면 아무도 손해를 안 보겠죠. 그러니까 규칙, 불규칙, 불규칙. 명확하게 나타난다, 불명확, 불명확. 부동산 학계는 문제 풀 때 규칙적이다, 명확하다 그러면 다 X예요. 다 X. 규칙적이고 명확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불규칙, 불명확해요. 되셨겠죠? 그런 내용들을 쫙 본 겁니다. 그래서 118, 119 그런 내용들을 다 본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을 중심으로만 쭉 살펴보시면 이 내용들이 다 끝났어요. 그 다음 122페이지에 거미집 모형이 있는데 그 거미집 모형의 내용을 판단하는 방법만 제가 또 10분 쉬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10분 쉬고 다시 들어갑니다. 10분 쉬세요.